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 사법농단 그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5년 만에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1심이긴 하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사실상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게 결론이 되게 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자체가 다름 아닌 법원 안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 농단 정황이 담긴 문건들도 잇따라 발견돼 대법원이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던 건데 오늘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바로 법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이례적으로 긴 선고였습니다. 범죄 사실이 47건이나 됐는데 이게 모두 무죄가 나온 거죠? 네, 47가지 범죄 사실 크게 보면 5가지 혐의인데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먼저 재판 거래 혐의입니다. 당시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사였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또 비판적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사 비리를 은폐하고 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했다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무죄 판결을 내린 핵심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대표적으로 강제동원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이 법관의 특이 정보를 법원장에 제공하려고 문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석을 비공개로 해줬죠. 무죄를 받고 나오면서는 입장을 냈습니까? 네, 먼저 법원은 신변보호를 들면서 이 비공개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취재진은 재판이 끝나서야 양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짧은 입장 남겼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네, 법원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선고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까? 예, 두 사람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아예 권한이 없었다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은 항소한다고 하나요? 예,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법원이 쓴 판결은 사실상 사법농단은 없었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판사 사찰 의혹에서 재판 거래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피고 대리인을 만나고 재판 계획을 말해주고 수사로 드러났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법원이 판결한 거는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일은 있었지만 그게 죄는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는 행사할 권한이 아예 없다, 또 일부는 권한은 있지만 남용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공모하지 않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피고 대리인을 만나고 재판 계획을 말해줘도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판사가 일선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 관련 보고서를 써서 독립성을 해쳐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판사 사찰이나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들은 법원이 자체 조사를 한 뒤에 대중에 스스로 공개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이 비판적이어서 여론이 일었었고 비판 여론이 일었었고 그 뒤에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하는 일까지 이어졌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판사 성향을 분류하거나 이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대통령과 면담한 뒤 내용을 정리한 문건도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또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했는데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된 거군요. 예, 2018년 5월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을 꾸린 뒤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로 이런 개입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된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법개혁도 하겠다 이랬는데 마찬가지로 물거품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걸 쥐고 있는 권한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 규모도 줄이고 법원장도 판사들이 추천하게 하고 고등법원장 승진 제도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법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았고 행정처 규모도 다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1심만 5년 290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원칙대로 하자며 이전 재판이 녹음된 파일을 듣는 데만 7개월을 썼고 증인도 200여 명을 신청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쓴 이 재판 지연 전략은 마치 지침서 마냥 다른 재판들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원장 1심 재판은 290차례나 열렸습니다. 고의적 재판 지연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검찰 조서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조사받은 사람을 직접 법정에 부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양 전 원장이 신청한 증인만 200여 명, 실제 출석한 증인은 100명이 넘습니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자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통 새 재판부는 판사실에서 따로 이전 재판 기록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은 법정에서 직접 하자고 했고 7개월 동안 이전 재판 녹음 파일만 들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차장 등은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반복했습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춥니다. 재판이 5년간 늘어지는 동안 정권과 대법원장은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엘리트 법관들이 구현한 재판 지연 전략들은 지침서 마냥 다른 재판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범인이 중학생인 걸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돌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우울증을 앓아왔다고도 진술하면서 바로 응급 입원됐는데 먼저 수사 속보부터 김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피의자 A군은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9년생, 만 14살입니다. 어제 체포된 직후 A군은 범행 2시간 전에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특히 범행에 쓴 돌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젯밤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늘 새벽 A군을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추정될 때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변에선 A군이 평소에도 CCTV 속 모습처럼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사고 날 때는 후줄을 쓰고 그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걸 싫어했던 친구예요. 소셜미디어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서 A군이 평소에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토킹을 하고 폭죽 같은 장난감을 던지는 등 주변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 글은 지금은 지워졌습니다. 경찰은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경복궁 낙서범에게 지갑을 던진 남성이 A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보고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어서 배현진 의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권민재 기자, 배 의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추가로 MRI 검사를 했는데요. 뇌출혈 소견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배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보다 어지럼증과 근육통이 심해서 조금 더 경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여야 할 거 없이 테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찾아왔죠. 오전엔 평소 배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병실을 찾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
김성용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이 병실을 찾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난을 보냈습니다. 배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병문안 요청을 했는데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배 의원도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오늘 점심쯤 경찰관 3명이 병원에 와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어제 현장에서 배 의원이 입고 있던 혈흔이 묻은 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경찰에 피의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건 맞지만 선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권민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승 후보라던 우리 축구 대표팀이 최약체로 꼽히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둔 걸 놓고 졸전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전술부터 태도까지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온누리 기자입니다. 피파 랭킹 130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우리 축구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강인이 찬 코너킥을 정우영이 머리로 받아 넣어 앞서갔습니다. 쉽게 또 크게 이길 거라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들어 말레이시아에 연거푸 2골을 내주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이강인이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만들고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 넣어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일격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3대3 무승부. 우리나라는 조 2위가 됐고 16강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됐습니다. 비판은 쏟아졌습니다. 결과도 그렇지만 과연 어떤 축구를 풀어놓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조별리그 내내 공격과 수비만 있을 뿐 미드필드엔 약점을 드러내며 약팀의 역습을 쉽게 내주곤 했습니다. 상대에 따라 또 상황 변화에 맞는 전술이 없는 상황에서 비난은 선수들에게 향했습니다. 선수를 좀 흔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경기를 마친 뒤 감독의 첫 발언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As you saw a very exciting game. 6 goals and 1 goal in the last minute from Malaysia. 감독이 아닌 다른 나라 관전평 같았던 소감 뒤엔 남탓도 이어졌습니다. Obviously, I'm a little bit angry how the game went. So 2 goals out of 3 should not have been there. 아시안컵 개막하기 전엔 2위로 예측됐던 한국의 우승 가능성은 조별리그가 끝나자 일본, 카타르, 호주, 이란에 이어 5위로 떨어졌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우리 대표팀에 대한 해외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16강 상대로 일본을 피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결국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일전에서 경기력으로 만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페널티킥 골로 3대2로 앞서자 우리나라의 16강 상대는 사실상 일본으로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분 사이 말레이시아가 이런 시나리오에 해방을 놨습니다. 8강 길목에서 한국을 만나게 된 사우디아라비아도 당황했습니다. Strange result. This is true. Yeah. Little bit strange. 홍콩 언론은 한국이 16강 상대로 라이벌인 일본을 피했다고 보도했고 일본 언론은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일본을 피한 데 만족할 것이란 비아냥까지 담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결국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We did not want to avoid Japan. No, we wanted to go through in first place. That was our goal. 영국 언론은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역습에 혼쭐이 났다며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게 놀랍지 않다고 썼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9월 요르단 골키퍼가 한국 축구를 비판한 내용도 우리 축구 팬들 사이에선 다시 거론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상대하기 쉬운 팀이다. 올스타 팀이 자선 경기를 뛰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어떤 축구 색깔 없이 몇몇 스타에 의존하는 지금의 한국 축구를 제대로 꼬집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우려와 비판을 안고 우리나라는 닷새 뒤인 오는 31일 새벽 사우디와 8강행을 다툽니다. We know that will be a very difficult match, but not only for us, but also for them. JTBC 이한길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200명 넘는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고3 남학생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큰 이 학생의 담임 여교사에게
학교와 경찰이 가해 학생을 달래고 보호하길 요구했다고 합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한 3학년 남학생이 몰래 자수하고 등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수를 하고 그런데 교감은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달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는데 가해자를 챙기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가 있지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나흘 뒤 담임이 학생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9시 7분에 전화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실은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찍혔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참고 달랬습니다. 다음 날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이 극단 선택을 언급했다는 보고가 학생부장과 교감, 교육청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담임에게 돌아온 겁니다. 당시 적어둔 메모엔 경찰이 큰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학생을 달랬습니다. 이틀 뒤엔 여성 학생부장과 함께 학생 집에 가서 학교폭력위원회 자료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감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보호받는 자리니 현장은 뛰지 않는다. 학생을 만나선 언제든 기대라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와선 긴장되고 무섭고 불안했다. 영상에 나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가해 학생이 펜을 3개 쥐고 꾹 눌렀다고 적었습니다. 저 펜으로 내 목을 찌르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얼마 뒤 체육관뿐 아니라 학교 곳곳 그리고 아버지 식당 여자 화장실에도 몰카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계속 한 번 촬영했다라고만 했는데 직접 대면해서 10회 이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 추가 범행이 드러나 학생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이 담임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병이 났습니다. 병가를 쓰겠다고 했지만 교감이 막았습니다. 3학년 부장, 교감자, 교장, 각각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받으십시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감이 4차례 병가 신청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감은 사과하기로 한 날 번번이 병가를 냈습니다. 미안하다며 두루뭉술하게 보낸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는 교사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이를 지시한 학교 관리자는 교사의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이런 2차 피해가 3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관리자와 경찰이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임을 위로한 건 같은 피해자인 학생들 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선생님에게 상처를 준 학교를 탓하고 싶다. 선생님을 보호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가 집중 보도했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이 도주 3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베트남으로 몰래 도망치려 배를 탔다가 제주도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해경이 갑판 아래 숨겨진 창고 문을 엽니다. 한 남성이 슬그머니 나옵니다. 한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내국인이야? 내국인. 3개월 넘게 도피 중이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주범 사채업자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항에 들어온 한 어선에서 붙잡혔습니다.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아이씨, 베트남 가려고 하다 잡힌 거 맞죠? 네, 똑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저 현행범이고 밀양 단속법 위반으로 지금 저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 씨는 대한금속이 영풍재지를 무자본으로 인수할 때부터 주가 조작 전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 씨 일당은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 명동 사채업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Z조폭들이 운영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을 통해 여러 개미 투자자를 끌어들인 정황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부당이득만 2,789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해경이 이 씨를 검거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이 씨의 지인이자 대한금속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공모 씨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인천에서 한 20대 남성이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소화기 분말을 마구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연기를 발견하고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20대 남성. 복도에 놓인 소화기 안전핀을 풉니다. 소화기를 들어 올리더니 비상계단 문을 열고 마구 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남성은 웃으며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찍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고 달아난 남성 뒤로 문이 다시 열리며 뿌연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뛰쳐나온 여학생, 온통 하얀 분말 투성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계단에 있던 중학생 3명과 초등학생 1명이 분말을 뒤집어써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건물 안에 있는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연기가 나서 소화기를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건물 주변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자주 피운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말 연기를 보고 착각한 건지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건지 학생들과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인천 남동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집 앞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해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든 앞차에 불만을 품고 뒷차가 앞차 운전자의 회사까지 쫓아가 음주운전 아니냐며 보상하라고 따졌습니다. 경찰을 불러 음주가 아닌 걸 확인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는데 앞차 운전자는 돈을 노리고 벌인 일로 의심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입니다. 뒷차가 차로를 바꾸고 앞차도 옆차로로 옮겨갑니다. 뒤에가 차선 변경을 하는 거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놀랐는지 급히 멈췄던 뒷차. 그때부터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로에 빽빽한 차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계속 쫓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까지 약 3km를 따라왔습니다. 차를 바짝 붙여 세워놓고 김 씨의 차 번호를 찍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야, 문자 신고해. 사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사장님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아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몰랐다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술 얘기를 꺼내고 차만 들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뭐 하시는 야, 진짜 뜨거운데. 김 씨를 을러대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얘기하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원만히 얘기하자는 것, 보상 요구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어떻게 아니고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실 생각 있어요? 아니요 뭐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보험사 접수를 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아니요, 사장님은 운전자예요. 결국 김 씨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긴급신고 의결입니다. 음주 측정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제야 뒷차 운전자는 자리를 떴습니다. 김 씨는 뒷차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처벌해달라고 지난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놔두면은 또 어딜 가서나 이런 일을 저지르겠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정부가 어제 GTX 노선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벌써부터 GTX가 지나게 된 지역들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가 나자마자 부동산에 문의가 이어졌고 지방에서 부랴부랴 올라와 땅을 사고 간 사람들도 벌써 있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얼마에 파시려고요? 이건 9억 3천. 이거는 두고 좀 뭐 시세 상황 봐서. 경기도 평택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집을 팔려는 이들의 상담이 이어집니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져 거래가 뚝 끊겼는데 GTX A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화가 쏟아진 겁니다. 어제 발표 나오고 나서 호재거리가 생겼다. 아침에 손님한테 전화 오기를 호재거리가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 집을 팔아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방에서 부랴부랴 올라온 한 중년 여성은 아예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게 천안 50평 그 정도. 저희가 아주 후지죠. 이쪽에 상가도 좀 해놨고 경기도 이쪽으로 봐가지고는 평택이 제일 호재로 보고 있어요. 어제 이렇게 딱 발표가 나고 나서 매수 문의도 굉장히 좀 많이 왔고요. 그리고 매도인 분들도
기존에 내놨던 금액에서 좀 올려서 GTX가 예정된 역 근처 아파트 분양 현장엔 줄을 서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TV 보고 한번 여기를 왔거든요. 연장되면 여기가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11시 정도 왔는데 한 줄이 한 200명 정도 서 있었어요. 다만 GTX-A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실화하기까지 수년에서 10수년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가 투기 심리에 다시 불을 지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재래시장 골목식당에 이어 이번엔 늘 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던 군대 급식을 손봅니다. 국방부는 전설의 취사 장교가 돌아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윤세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낮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을 위해 집밥 백 선생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군 급식은 맨밥에 건더기 없는 국물만 가득했던 식판으로 병사들의 외면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국방부는 당장 다음 달 시범부대를 선정해 병영식당 운영 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백 대표는 1980년대 후반 학사장교로 군복무 당시 육군 한 부대의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군대 급식에 적합한 레시피 개발에도 참여합니다.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 정도 개발하려면 최소한 2-3달은 매달려야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 우리 회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자랑합니다. 백 대표는 내 아들도 10년 정도 후면 가서 밥 먹으며 지내게 될 곳이라며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쉽고 빠르면서도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백종원표 메뉴들로 군 급식이 획기적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또 전역한 조리병에게는 백 대표의 회사에 우선 채용될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최근 혐의를 인정한 걸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검찰과 조 씨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마지막 날입니다. 혐의는 다 인정하셨는데 결심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소권 남용됐다는 주장 밝히실 예정이신가요?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쓴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했다며 입시비리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인정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압박용으로 자녀인 조 씨를 인질로 잡아뒀다가 부당한 의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3월 22일에 선고를 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지난달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대낮에 경사도 없는 도로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였는데 경찰이 기사의 운전 부주의 탓으로 결론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승객들을 다 태운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인도 위 안내판을 밀치고 직진하더니 기둥에 부딪히고서야 튕겨져 나와 멈춰섭니다. 지난달 22일 시내버스가 수원역 환승센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대낮인데다 평지라 차가 밀리지도 않을 곳에서 난 사고. 버스를 몰았던 50대 기사는 거스름돈이 안 나온다고 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차가 움직였다. 놀라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는데 좌석에서 이석하는 게 보였고, 뭐 그걸로 봐갖고는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 틀리지 않기 때문에. 차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경찰은 운전 보조위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냈습니다. 또 기사가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구속하진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났는데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숫자가 처음 500명대로 줄어들며 역대 가장 적을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그동안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대상이 되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공사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0대 노동자 A씨가 이곳에서 패널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도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459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죠. 대기업들이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거나 대처하는 움직임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효과를 내려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단 한 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이상 SPL 중대재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봐주기 시사와 정당방위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내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영세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2018년 2월 미국 엘레바마주에선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모텔 종업원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형수가 독극물 주사를 맞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주사바늘을 꽂아봐도 제대로 정맥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포기했죠. 이 남성은 3년을 더 살고 사형이 아니라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엘레바마주는 자꾸 사형 집행이 실패해 골치였습니다. 사형 자체도 논란거리인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닌데다 사형수에게 고통만 주었다는 지적까지 나온 거죠. 이 때문에 엘레바마주는 2018년 질소가스 사형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처음으로 마스크를 씌워서 질소가스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엘레바마주는 고통이 없는 인도적인 방식이라 주장했지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실상 생체 실험 아니냐 반발이 거셉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At 7:53 Central Time tonight, the state of Alabama started carrying out the execution of Kenneth Eugene Smith by nitrogen hypoxia. 사형수가 숨을 거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22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씌운 호흡기를 통해 질소가스가 주입됐습니다. That was absolute torture. But I couldn't keep my eyes off of this man journeying back and forth, heav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케네스 유진 스미스는 지난 1988년 살인 청부 의뢰를 받고 45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엘라베마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미스에게 질소가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질소를 들이마셔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주정부는 몇 초 안에 질식해 의식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인도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media witnesses saw that Ken Smith appeared to be conscious for several minutes after that gas began to flow. 고통스럽게 숨을 거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국은 예상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was all expected and is in the side effects that we've seen or researched on nitrogen hypoxia. 인권단체들은 일종의 생체 실험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Nothing happened here today is going to bring mom back. But we're glad this day is over.
숨지기 전 스미스는 오늘 밤 엘라베마는 인류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AI 열풍과 함께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마감벨이 울리고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S&P 500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치를 웃돈 3.3%로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 중심엔 AI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와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 메타가 나란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챗GPT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MS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해 한 발 먼저 시총 3조 달러 고지에 올랐던 애플을 꺾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오래된 기술 업체 중 하나인 MS가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시대를 예고하며 승승장구하던 테슬라는 그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12% 폭락하며 우리 돈 107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6 now because Tesla's had a very tough time just to start the year. And I think the challenge is it a technology company or an auto company? And the reality is it's an auto company and US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is really not taking off. 일부에선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 7인방에서 테슬라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대왕의 바닷속 왕릉이 무속인들에게 명당으로 소문이 나 틈만 나면 왕릉 주변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적지를 보러 왔다 뜻밖의 광경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의 신불산입니다. 타버린 초와 주변엔 탄 흔적이 보입니다. 예, 자주 봤죠. 이 촛불이 그 폭포 밑에 버려져가 있는 걸 내가 나무 가지로 해서 그 집을 내기도 하고 그걸 버리면 촛불 자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산뿐만이 아닙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 위에 돌 무더기가 보입니다. 국내 유일한 수중 왕릉 사적 158호 문무대왕릉입니다. 경북 경주시의 봉길리 해변입니다. 문무대왕릉으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눈길을 제 발 아래로 돌려보면요. 까마귀 떼들이 돼지 머리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구슬할 때 쓰고 버려진 겁니다. 주변에선 음식을 준비하고 굿이 한창인 모습도 보입니다. 이 안내문을 보면 첫 줄부터 사적지 내 무속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천막 및 지작물 설치를 금지한다고도 되어 있는데요. 그럼 바로 옆에서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가면 뭐 먹고 사는데요. 이게 안 갔으면 다른 일 하고 먹고 사지요. 썼던 걸로 보이는 도구들, 술병들이 나뒹 겁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천막들이 쳐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슬하기 위한 곳인데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곳들입니다. 이 천막 아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 바가지와 뭔가 깔았던 것으로 보이는 깔개, 그리고 술병, 다 타버린 초가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관광지에서 이 구출을 한다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미지상으로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 자기스럽게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근은 무속인 사이에서 효험이 좋다고 알려지며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경주시가 나서 천막을 모두 철거했지만 그대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무조건 막을만 생각하지 말고 막는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한 코너를 막으면 되라. 경주시는 지금으로선 무속인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지만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신앙은 나와 가족의 안녕을 비는 오랜 전통 문화입니다. 하지만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재 공간까지 훼손하는 것은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겠죠.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밀착카메라 연지환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선수들. 여기가 어딜까요? 좀 더 지켜볼게요.
곧장 옆방으로 달려가 서로를 부둥켜 안더니 누군가를 침대에 내동댕이 칩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묵는 호텔이고 침대에 던져진 사람은 그들을 이끄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아시안컵 조별 예선에서 오만과 키르기스스탄이 비기면서 승점 3점 인도네시아가 조 3위로 극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태용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줍니다. 최선을 다하고 행운을 기다린다는 말이 꼭 어울리네요. 제법 길게 이어졌던 한파가 물러가고 차츰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5도로 예년 이맘때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영상권에 머물러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은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동해안을 따라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고요. 내일 전국 한을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창원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 제주도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다음 주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